예, 안녕하십니까. 분당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이상철입니다. 오늘은 전립선암 로봇 수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슬라이드랑 목소리 잘 들리신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암은 이제 우리가 전립선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이야기는 참 많이 들으셨는데요. 사실 전립선이 어딘지는 의과대학 초년생들도 이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은 여성에는 없는 남성에만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간혹 이제 할머니들께서 이제 내 전립선도 좀 치료해 주세요 오신 경우가 있는데, 이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존재합니다. 전립선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이 방광과 요도 사이에 일종의 다리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에서 소변이 찬 다음에 그게 요도로 내려오는데, 이런 경우에 이 중간에 일종의 다리 역할 같은 이 전립선 기관이 있는데, 사실 나이가 들면 이 전립선이 특별한 이제 기능이 없습니다. 일종의 오히려 이제 소변 보는 길을 막거나 해서 불편한 증상들이 생겨서 더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전립선의 크기는 대략 한 밤톨만한 크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전립선에서 껍질에 주로 이제 암이 생기기 때문에 껍질 쪽에는 암이 생기고, 속살에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알고 있는 이런 양성 질환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광에서 소변이 나와서 요도로 나와야 되는데, 전립선이 커지거나 암이 많이 진행돼서 전립선 암으로 이제 전립선이 또 눌리거나, 그렇게 되면 이 소변 보는 증상들이 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립선의 해부학을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전립선 크기는 되게 밤톨만하거나 귤 사이즈 정도까지 이제 사이즈가 다양한데요. 이 전립선에서는 이제 젊었을 때 또 나이 들었을 때 정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 정액이 정낭이라고 전립선 뒤에 있는 이 정액 주머니에서 고였다 나오게 됩니다. 이 정액들이 결국 이제 요도로 나올 때 나오는 입구가 바로 이 전립선의 한 중앙인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립선의 껍질 부분에서는 주로 암이 주로 생기고 있고, 전립선 속살에서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주로 생깁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이 전립선의 이제 암 발생률을 보시면요, 올해 1월 4일 날 발표된 그 통계 자료입니다. 2018년도에 발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나온 자료인데요. 보시게 되면 전체 전체 남녀 통틀어서 했을 때는 위, 갑상선, 폐, 대장, 유방, 간, 그 다음에 전립선암이고요. 보시게 되면 2017년도와 18년도 사이에 크게 늘어난 암이 전립선암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좀 특별하게 갑상선암의 비율이 조금 이제 많은 게 있긴 한데, 이거는 조금 이제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전립선암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난 거 추세에서는 우리나라의 통계도 비슷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에서는 전립선암이 네 번째로 이제 많이 있습니다. 위암이 15%, 폐암이 15%, 대장암 13%, 전립선암이 11%니까요. 상당히 이제 많이 좀 늘어났고요. 2018년도 통계에서는, 그러니까 올해 발표된 2018년도 통계에서는 남성 4위암으로 나오긴 했지만, 우리나라도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전립선암이 남성 1위암이 될 거는 이제 명확합니다. 실제로 우리와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서도요, 벌써 이제 3년, 4년 전에 전립선암이 남성 1위암으로 이제 등극을 하였고요. 이미 한 오래전에 서구화된 그 선진국에서는 이미 전립선암이 수십 년째 남성 1위암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립선암의 이제 발생률을 보시게 되면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암이라든지 폐암, 대장암 같은 것들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지만, 전립선암은 이제 점점 발생률이 벌써 2017년도에와 비교했을 때도 점점 연간 발생률이 6.3%로 꾸준히 늘어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파란 그래프에 보면 연도의 증감에 따라 꾸준히 늘어가고 있고,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아마 현재 보이는 위암, 폐암보다도 더 많은 발생률이 이제 보고될 거라고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립선암의 전 세계적인 유병률을 보시게 되면요,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빨간색의 이제 유병률이 많은 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또는 이제 서부 유럽처럼 선진국, 또는 이제 아시아에서는 일본 같은 경우,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발생률이 타 지역보다
이제 좀 발생률이 높고요. 반면에 이제 개발이 덜 된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는 발생률이 아직은 좀 미미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전립선암의 발생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서구화된 식사라든지 생활 습관 또는 이제 이 정기 검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관련들이 있고 얼마큼 전립선암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이 발생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인구의 고령화 또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이 발생률도 전 세계적으로도 앞으로도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요. 미국과 이제 호주에서 이제 백인들이 많은 사회에서는 발생률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6명 중에 1명이 전립선암으로 이제 앓고 있고요. 뭐 이런 사실 실제로 이제 이 정도 빈도라면 우리 주변에 흔하게 이제 전립선암을 볼 날이 앞으로 우리도 미국처럼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렇다면 이제 전립선암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요. 사실 이제 어떤 특별한 한 원인 때문에 암을 설명하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아직은 뚜렷한 단독 하나의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다양한 여러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생을 했다 보면 되겠는데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어떤 나이가 드는 거 그리고 이제 백인에 비해서는 흑인이 좀 더 암의 위험성이 높고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당연히 이제 유전성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서구화된 식사 뭐 이런 것들을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서구화된 식사에 기름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고지방식 아주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전립선암의 일종의 소스라 불리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인자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 어떤 우리가 이제 뭘 잘못해서 어떤 특별한 생활 습관이 나빠서 꼭 암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또 이제 한 3분의 2 또는 절반의 환자들은 어떤 우리가 노화가 되면서 유전자의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충격에 유전자가 가해졌을 때 젊었을 때는 금방 복구하고 다시 정상적인 세포를 만들어내지만 어떤 나이가 들면 이런 스트레스에 우리가 이제 복구하는 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암이 발생되겠는데요. 전립선암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전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립선암 환자로 진단된 경우에 환자분들이 저 증상이 없는데 어떻게 암이었죠?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대부분의 이제 그 환자분들은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 우리가 암이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이가 되는 경우 가령 뼈에 전이가 돼서 뼈에 통증이 있다든지 또는 복부에 전이가 돼서 복부에 통증이 있다든지 이런 전이가 됐을 때만 증상이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만나는 병원에 주로 방문하시는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신 전립선암 환자분들은 증상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진단의 방법은 크게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손가락으로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서 전립선을 만지고 전립선에 딱딱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직장 수지 검사를 통해서 암을 일단은 진단까지는 아니어도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혈액 검사인 PSA,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 불리는 프로스테이트 스페시픽 안티젠이라 불리는 PSA를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PSA 검사를 통해서 이 수치가 예를 들어 2.5 이상이냐, 3이냐, 4이냐 이렇게 이상인 경우에는 암 수치가 정상치에 비해서 1배 내지 2배 정도 높기 때문에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보통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초음파라든지 이걸 통해서 이제 전립선 사이즈를 측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립선 조직 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직장 수지 검사는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손가락을 항문으로 넣어서 이제 전립선을 촉지하고요. 암이 좀 진행된 경우에는 딱딱한 혹처럼 만져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암을 진단하는 데는 그냥 참고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PSA, 앞서 말씀드린 프로스테이트 스페시픽 안티젠이라 불리우는 PSA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전립선 특이항원은 말 그대로 전립선에 특이한 거지 전립선 암에 특이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립선에 이제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 전립선에 염증이 있다든지 심한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든지 또는 전립선에 일종의 손상이 주어졌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PSA라 불리우는 전립선 특이 항원이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PSA가 높다고 반드시 암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하셔가지고 전립선 조직 검사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감별을 해야 되겠고요. 일반적으로는 PSA가 3 이상인 경우에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병원에 이제 데이터를 봤을 때 PSA가 이제 증가하면서 암이 증가하느냐 봤을 때는 답은 yes입니다.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PSA 수치가 2.5에서 4인 구간보다 4에서 10인 경우가 더 암의 발생률이 높고요. 10 이상인 경우에는 더 진단율이 50%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PSA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암의 예후는 당연히 나쁩니다. 그래서 PSA가 10이 넘는 경우에는요, 국소암, 우리가 이제 2기암이라 불리우는 국소암의 비율이 PSA가 낮은 군에 비해서 더 적음을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립선 초음파를 보통 하게 되면 이거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전립선 초음파에서는 단순하게 전립선 사이즈를 보게 되고, 예전에는 전립선 초음파에서 이제 음영이 낮은, 우리가 에코가 낮은 이런 병변이 보이게 되면 이게 암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보인 경우에 한 20%가 채 안 되는 환자분들만 암으로 나오기 때문에 음영이 낮게 나오는 저에코 병변인 경우에는 진단율이 높지가 않고 단순하게 참조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립선 조직검사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과거에는 전립선을 12군데를 조직검사를 그림처럼 해서 이게 자그마한 니들, 우리가 침이죠. 이렇게 바늘 같은 걸로 찔러가지고 12군데 찔르는데, 물론 이제 통증이 주사 맞는 그런 아프지만, 저희 분당서울대병원에 이제 지금까지 전립선 조직검사의 건수가 지금 거의 2만 건에 가까이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주 숙련되게 잘 하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분들이 잘 견뎌내고 계시고요. 순식간에 조직검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조직검사들은 실제로 바늘로 떼냈기 때문에 길을 따라, 그림에서 보시는 길을 따른 조직처럼 얇은 조직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거기서 병리과에서 현미경을 통해서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 암세포가 있다면 얼마나 독한 암세포인지 아닌지 이거를 보겠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2군데 조직검사를 시행을 하셨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MRI를 이용해서 조직검사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 MRI는 이 전립선에 조금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와 달리 암의 위치를 좀 더 암이 어디인지 좀 더 알 수 있고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많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사격을 할 때도 어떻게 목표물이 있을 때 사격을 하는 거나 아무데나 12군데 조직검사를 하는 거나 당연히 명중률이 다르겠죠. MRI 역할도 이런 사격을 할 때 일종의 우리가 표적 같은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조직검사를 잘 하기 위한 일종의 지도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조직검사 하기 전에 MRI 촬영을 해가지고 암의 위치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직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해서 암의 진단을 좀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MRI만으로 이제 암의 진단을 할 수 없을까요? 조직검사를 피할 수 없을까요? 하는데 저희도 이게 상당히 큰 연구 주제여가지고 연구를 하지만 아직까지의 기술로서는 MRI만으로는 조직검사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MRI를 통해서 일종의 조직검사를 잘 하기 위한 지도를 만들어 놓고, 확진을 위해서는 전립선 조직검사를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MRI 상에서 보시게 되면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분과 달리 약간 이제 음영이 다른 것들이 관찰되는데, 이거를 구현하는 테크놀로지는 여러 가지 분자 영상의학적인 테크놀로지 이용해서 저희가 의학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이제 걱정하시는 게,
아무래도 뼈에 전이가 된 경우를 제일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뼈에 전이가 된 경우에는 굉장한 통증도 있지만 그 그림에서 얼핏 봐도 굉장히 새까만 병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암세포가 뼈에 꽉 박혀 있는데 이런 뼈 스캔을 통해서도 대략적인 암의 전이를 볼 수가 있고요. 요즘에는 MRI 촬영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암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CT는 뼈의 전이를 정확하게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뼈 전이 이외의 타장기 질환, 폐 전이라든지 인프절 전이, 간 전이, 어떤 다른 기관의 전이 상태를 보고자 CT가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암으로 진단된 경우에 암이 좀 저희가 순하다, 독하다 이런 걸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하는 거의 기준은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글리슨 점수입니다. 글리슨 박사님이 만드신 점수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1점에서 5점까지가 있고요. 이거를 각각 2번 평가를 해가지고 이 합산 점수가 몇 점이냐에 따라서 얼마나 독한지를 보는데, 저희가 흔히들 럭키 세븐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이 7점보다 낮은 경우, 우리가 6점이라 보통 불리는 경우에는 글리슨 점수가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조금 연기할 수도 있고, 치료를 하시더라도 아주 여유가 좋습니다. 그렇다면 7점인 경우에는 좀 애매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잘 받아야 되지만 이 암이 더 3기로 넘어갈지 안 할지는 추후에 좀 평가가 가능하고요. 글리슨 점수가 8점이 넘는 경우, 8점 또는 9점, 10점이 만점입니다. 8점, 9점, 10점인 경우에는 아주 고위험 전립선암이라 우리가 흔히들 이제 암세포가 굉장히 좀 독합니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전립선암으로 진단되면 75세 이하의 환자분들은 그러니까 방사선보단 수술이 조금 더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술을 적극적으로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이제 개복 수술을 많이 했고, 요즘도 이제 여전히 개복 수술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개복 수술은 많이 하고 있지 않고요. 요즘 로봇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 들으셨겠지만 로봇은 이제 로봇가 알아서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로봇을 그 사람 배에다가 심어 놓고 이 구멍을 통해서 로봇가 움직이는 것을 의사가 조절하면서 수술을 진행합니다. 양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쪽은 개복 수술에서 상처가 아주 길고요. 오른쪽은 로봇 수술에서 상처가 거의 보이질 않죠. 이런 아주 상처에 극명한 차이가 있고, 상처가 차이가 나니까 아무래도 회복의 차이도 같이 연달아서 동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로봇 시스템이 어떤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로봇은 이제 마치 제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로봇도 같이 따라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화면에 10배 이상 확대되는 확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면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하게 수술이 가능하고, 그리고 시력이 나쁘신 교수님들 같은 경우도 이 시력 보정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수술하는데 편리하시고, 우리가 손 떨리는 경우도 있는데 로봇 같은 경우는 손 떨림 보정 기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전에 차로 따지자면 수동에서 자동으로 넘어가고 그 이상의 아주 장점을 갖고 있는 게 로봇 수술이라 볼 수 있습니다. 로봇은 이렇게 실제로 로봇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만화에서 보는 그런 로봇은 아니고요. 팔이 여러 개 달린, 또 모니터가 달린 이런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로봇 수술의 장점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면요. 앞서 보셨겠지만 로봇 수술은 굉장히 작은 구멍에 로봇을 집어넣고 수술하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피가 덜 나고 하다 보니까 수술을 좀 더 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섬세하게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성기능이라든지 요식음 기능을 좀 더 회복하는데 좀 덜 손상을 입히고 수술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서 아무래도 병원에 입원한 기간도 짧고 미용상의 장점, 통증도 적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로봇 수술은 이제 국민건강보험에서는 혜택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개복 수술에 비해서는 아직은 수술료는 좀 비싼 편입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시더라도요. 그림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전립선암의 경우 로봇으로 수술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증가함을 논문에서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 수술 과정이 어떤지 많이 궁금해하세요. 이제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이제 그 환자분들 입장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전립선의 구조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전립선은 방광과 요도 사이에 있는 일종의 다리 같은 역할을 그림에서 하고 있고요. 암이니까 전립선을 다 제거하게 되면 전립선이 방광과 요도 사이인데 그 안에 전립선이 싹 없어져 버리니까 그 사이가 뜨게 되고, 그러면 제거한 다음에는 요도랑 방광을 이어주는 수술을 좀 하셔야지 이제 소변이 잘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술할 때는 분당 서울약교병원에서는 항상 저희 로봇 수술 자리 바로 옆에 이런 지도를 항상 놔둡니다. MRI 촬영에서 얻었던 그런 병변들의 위치들, 그리고 암의 악성도가 어떤지, 나이가 어떤지, 환자분의 성기능은 어떤지,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저희가 유의할 사항들인지를 이렇게 메모를 다 해가지고 항상 로봇 옆에 붙여놓고 실수하지 않고 수술을 잘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봇을 수술할 때 로봇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길을 만드는 게 저희가 수술 포트라고 부르는 이런 기계를 넣어야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가 들어갈 수 있는 수술길 포트가 있어야 되고, 로봇 팔이 들어갈 수 있는 포트가 3가지가 필요하고, 수술은 이제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수술을 도와주는 이제 우리 보조자가 있는데, 보조자가 이제 쓸 수 있는 팔을 2가지를 더 둡니다. 그래서 총 6개의 구멍이 들어가게 되겠고, 일반적으로는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멍만 뚫고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했을 때 회복이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로봇 수술 가장 큰 장점은 뒤에서도 이제 사진을 이제 보여주겠지만, 수술할 때 그냥 수술하지 않고요. 이 구멍을 뚫은 대로 저희가 이산화탄소를 넣습니다. 이산화탄소 들어가는 거 굉장히 해로울 것 같지만 인체에 아주 유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집어넣고 배를 팽창시켜서 공간을 확보해야지만 로봇 팔이 다른 장기에 해를 안 끼치고 수술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산화탄소를 넣은 것 때문에 수술하고 바로 직후라든지 그 다음날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의 그 따끔거리는, 우리가 가령 이제 탄산수에 딱딱 하는 그런 것처럼 배도 이게 자극이 돼가지고 통증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통증들은 대개는 하루 이틀이면 금세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술할 때 먼저 방광을 내려야지만 전립선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방광을 저희가 내리는 수술을 시행을 하고, 전립선을 둘러싸고 있는 저희가 내골막 근막이라 부르는 게 있는데요. 근막을 열어야지 이제 전립선이 드디어 얼굴을 드러내게 되겠습니다. 그림에서처럼 이제 전립선이 드러났으면 방광과 붙은 부분을 저희가 절제를 해서 방광과 분리를 시키게 되겠고, 전립선에 붙어 있는 게 정낭이라고 우리가 정액을 보관하는 물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에도 암이 잘 가기 때문에 전립선과 더불어서 정낭을 제거하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 정낭을 제거하기 때문에 전립선 암 수술 이후에는 정액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 정액을 만들어내는 보관하는 정낭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발기가 되고 성관계 이후에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건 바로 이 정낭을 제거하기 때문에 정액이 수술 이후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전립선의 뒷공간을 이제 확보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뒷공간을 잘 확보해서 이제 요도까지 잘 들어가면 이제 전립선을 안전하게 잘 제거할 수가 있고, 이제 우리가 암이 진행되지 않으신 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신경다발, 혈관 다발들을 저희가 잘 보존을 하고, 또 이제 이 암이 진행된 경우에는 아쉽지만 이런 혈관이나 신경다발들을 안전하게 다 절제하는 것이 환자분의 암의 재발을 막는 데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립선과 요도가 붙어있는 부분을 저희 찾아낸 다음에 이 요도를 잘 잘라내는 게 중요한데, 이 요도를 잘 잘라내야지만 수술 이후에 요실금이 적게 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항상 요도를 이제 잘 잘라내지만, 어떤 분들은 요도가 튼실하시고 튼튼하고 어떤 분들은 요도가 부실한 경우가 있는데, 아쉽지만 이 요도의 튼튼함 정도는 수술 전에 미리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경험상 요도가 튼튼하고 충분히 길이가 잘 나오시는 분들은 수술 이후에 바로 소변줄을 뽑자마자 기저귀를 안 차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고요. 이 요도가 부실하신 분들은 신경도 살리고 다 했지만 수술 이후에 뭐 6개월, 1년까지도 기저귀를 차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립선에 이제 하게 될 때 주변에 피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피를 출혈이 없도록 혈관들을 잘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로봇을 이용하면 아주 이 혈관들을 결찰하는 게 개복수술에서는 각도가 참 힘듭니다. 팔을 막 꼬아야지만 이게 결찰이 가능한데 로봇에서는 이 로봇팔이 360도, 720도 아주 자유자재로 잘 돌아가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 혈관들을 잘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방광과 요도를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어주는 수술, 문합 수술을 시행을 하고요. 이 문합 수술을 시행하고 나면 이제 방광에서 소변이 바로 요도로 잘 내려갑니다. 바로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인데요. 남자는 이 사이에 전립선이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드셔도 요식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기침을 세게 한다든지 줄넘기를 세게 한다든지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웃음을 아주 크게 웃는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게 소변을 흘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여성분들은 전립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전립선암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이 그림에서처럼 중간에 전립선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할머니가 되셔서 소리 크게 웃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 요실금이 생기는 이유가 결국 이 해부학적 변화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도를 잘 이어준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주변 조직들을 잘 저희가 이제 연결해가지고 이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고요. 제가 간단한 이제 비디오 클립을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클립을 이제 마우스로 되진 않네요. 네, 클릭 감사합니다. 예, 이제 클릭 이제 하시면 이제 로봇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로봇가 보면 여기서 보실 거는 이게 참 이렇게 로봇가 이 좁은 골반 내에서도 참 자유자재로 로봇 팔이 잘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립선을 이제 노출시키고자 하면 이 전립선이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하고요. 지금 이제 방광과 전립선 사이를 잘 경계를 지어서 잘라내고 이제 전립선을 잘라낸 다음에 이제 이 소변줄입니다. 소변줄로 경계를 확인하고 방광과 전립선 사이를 잘 경계를 해서 잘라내면 방광은 방광대로 떨어지고 전립선은 전립선대로 이제 되는 게 되겠고 보시면 아주 이게 사실 개복수술에서는 시야가 안 좋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시야도 좋고 확대가 되셔서 정말 수술하기 아주 편리합니다. 피도 덜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전립선 주변의 혈관들도 비교 잘 보여서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혈관들을 잘 묶어서 이제 조절을 하고요. 신경을 필요하면 신경들을 좀 보존하면서 이제 전립선을 잘 벗겨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도 이제 부분인데요. 이 요도 부분들을 잘 이제 박리해가지고 전립선 부분들을 이제 전립선과 요도를 이제 박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립선암 수술이 이제 굉장히 천의 얼굴이라 해가지고 정말 전립선암은 정말 사람들이 얼굴이 다 다르듯이 이 전립선의 모양은 남자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술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피가 많이 나고 어떤 사람은 피가 적게 나고 이게 예측 불허였는데 이 로봇 수술이 들어온 이후에는 이 출혈에 대한 이런 걱정이 많이 없어져서 아주 안전하게 시행을 잘 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 시간은 짧게는 한 45분, 이제 길게는 1시간 반. 아주 이제 사실 영화 한 편 보는 시간 반도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신속하게 수술이 이제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다 덕분에 로봇가 피도 덜 나고 시야가 잘 돼서 아주 자유롭게 팔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수술 시간도 같이 경감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움직이는 게 빨리 돌린 것도 아니고 실제 저희가 수술하는 이 속도입니다. 굉장히 이제 자연스럽게 팔을 잘 돌리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수술할 때 움직이는 속도와 로봇도 굉장히 안전하게 사실 개복수술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로봇 수술이 출혈도 적고 그리고 시야도 아주 좋은 장점 때문에 아주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수술이 잘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립선암이 그래도 아쉽지만 진행한 경우 또 재발한 경우에는 약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호르몬 치료라 불리는 남성 호르몬 억제제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에 더불어서 항암제, 그리고 아비라테론이랑 엔잘로타마이드 같은 2차 호르몬제, 또는 시플세 같은 면역 치료제, 그리고 여러 가지 레디움 같은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제, 또는 이제 뭐 펜브루 키트루다 같은 면역 치료제, 여러 가지 약들이 그 전립선암 치료에서는 다양하게 이제 보고가 되어 있고요. 불과 10년 전에는 이렇게 다양한 약들이 없었지만 이제는 아주 다양한 약들이 제시되어서 전립선암의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의 예후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이고, 그 다음은 환자의 병기가 2기냐 3기냐 전이가 된 4기냐에 따라 예후가 달라지고, 암의 악성도가 중요한데 글리슨 점수가 7점 미만이냐 7점이냐 아니면 7점보다 높은 8점 9점 10점이냐에 따라서 예후가 달라지고요. 저희가 항상 조직검사 전에 PSA 검사를 하는데, 이 PSA 수치도 암의 예후를 예측하는 아주 중요한 인자이고, 그리고 수술 이후에 PSA가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암이 재발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전립선암은 한 5년 생존율, 한 5%의 환자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좀 진행한 경우에는 한 70%의 생존율, 그리고 암이 아쉽지만 좀 뼈라든지 간이라든지 폐에 전이가 된 경우에는 한 20-30% 정도로 예후가 전이가 된 경우는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립선암의 이제 일반적인 해부학부터 진단, 그리고 이제 치료법, 그리고 수술 방법, 예후에 말씀을 드렸고요. 짧은 시간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질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올라온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암 질문이 있는데요. 신장 같은 경우에는 후에 다른 검사, 다른 암도 물론이죠. 우리가 이제 저희가 그런 경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비뇨기과 암인 신장암이라든지 전립선암이라든지 방광암 수술하고 나서 또 2차 암으로 다른 암이 또 신장암, 방광암, 전립선암 생기고 있고, 제 환자분들 중에는 아쉽지만 전립선암 진단 이후에 신장암 수술도 저한테 받으시고, 그 이후에 또 방광암도 생기셔서 방광암 수술 받으신 이런 3개 암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 이유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암의 발생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어떤 유전적인 요인도 또는 유전자가 손상됐을 때 이거를 회복하고 수정하는 이런 손상을 회복하는 메커니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79세 남자입니다. 18년 전에 방광암 수술을 받았고요. 15년 전에 전립선 비대증 시술, 아마 KTP 레이저 시술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 배꼽 아래 우측, 요도 우측 부분 통증이 있는데, 특히 겨울엔 심하고 취침 시 소변이 마렵고 증상, 이 치료법이 어떤지 절박합니다. 이거는 이런 암의 경우에는 이런 증상들이 대개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요. 환자분 방광암 수술 받았다면 혹시 방광암이 그 근육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방광암이 재발한 게 아닌지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시고요. 일반적으로는 전립선 염증이라든지 고환염, 부고환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3년 전에 전립선암 말기 판정을 받고 호르몬 치료 중입니다. 그럼 3년째 호르몬 치료를 쭉 받고 계시고 전주에서 치료 중이고, 저희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았는데 수술은 어려운 상태라서 지금 전주에서 이제 치료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암이 이제 전이가 돼서 아마 수술이 안 되고 해서 이제 약물 치료를 가셨는데, 제가 그 슬라이드를 아마 이제 다시 백을 해서 보여드려도 될까요? 근데 약물 치료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그 약들이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용 가능한 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에서 받으시는데 이 약의 자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행히 편하신 병원에서 비뇨기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진찰을 받으신다면
적절한 치료를 잘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 지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이제 수술 이후에 요실금 회복을 위해서 신발타라는 약을 지금 먹고 있는데 혈압이 이제 좀 30대 40대 사실 10 정도의 차이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정도는 관찰을 하셔도 되고요. 신발타가 이제 수술의 요실금을 예방하는데 아주 유일하게 인정받은 약인데요. 근데 혹시나 이제 요실금이 지금 이제 만약 수술한 다음에 패드가 이제 1개 미만으로 확 좋아진 경우라면 신발타의 복용은 이제 중지를 하셔도 되고요. 요실금이 좀 패드 1개 이상으로 간다. 그런 경우에는 이 신발타를 계속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의 약간의 음주의 관계. 이제 사실은 저 일반적으로는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는 금주를 꼭 권유드리고 있고요. 모든 암에서는 술, 담배는 절대 안 되십니다. 그렇지만 아주 이제 약간의 뭐 맥주 한 잔, 뭐 그 와인 한 잔 이 정도는 가끔 드시는 것 정도는 뭐 허용은 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술이 한 잔으로 끝나지 않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주변의 도움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전립선암 초기에서 수술을 했는데 그의 뼈가 전이 이게 아마 초기에 했지만 일부 암 같은 경우에서는요. 암이 속도가 굉장히 빠른 암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유전적인 특징이 좀 특별한 암들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뼈에 전이가 된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으시니까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제 그 전문의와 상담하시면서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PSA가 높은 경우에는 무조건 전립선 암일까요? 아닙니다. PSA는 전립선 특이항원이기 때문에 전립선에 질환 있는 경우, 염증 있는 경우, 비대증 있는 경우 또는 전립선에 뭔가 자극이 된 경우에는 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이런 원인들이 없는 경우 PSA가 올라간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암 진단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주증상은 없습니다. PSA로 조기 진단하는 거고요. 주증상이어서 이제 암이 전이가 된 다음에 뼈가 아프고 뼈에 전이해서 뼈가 아프다든지 이런 경우 또는 전립선암이 매우 커져서 소변을 확 막아버린 경우에 소변이 안 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아주 진행된 경우에 나타나서 암이 이제 그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증상 없이 오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항문 쪽의 통증 그렇습니다. 이게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수술할 때 이 항문 근처에 바로 전립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제가 이게 준비가 되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좀 띄울 수 있으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항문에 초음파가 들어가 있죠. 이제 전립선 초음파를 받아보실 텐데 이 항문 있고 그 바로 앞에 전립선입니다. 그럼 수술을 이 항문 바로 앞에 있는 전립선을 떼내고 거기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아주 근접해 있는 항문에 통증이 있는 거는 좀 당분간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통증이 많이 심하시다면 병원에서 간단한 진통제라든지 이런 걸 처방받아서 드셔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통증들은 점점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술은 해롭다 했지만 15년이 지난 다음에 술 드셔도 되나요? 5년 전에도 사실은 소셜하게 우리가 사회적 관계 때문에 한 잔 정도 또는 2잔 조금 드시는 거는 가끔 드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신다든지 과음을 하시는 거는 암에는 당연히 나쁘겠습니다. 이제 아마 마지막 질문이실 것 같긴 한데요. PSA가 10일 정도 되셔서 좀 높으신데 MRI에서는 5cm 정도가 뭐가 보인다고 했고 다행히 이제 다른 데 전이 소견은 없습니다. 조직 검사에서는 12군데 이제 한 개가 이제 글리신 6점 글리신 6점이면 아주 그 증상이 그러니까 아주 초기에 해당되시는데요. 다행히 글리신 6점으로 아주 좋은 암이 나오셨고 그렇지만 PSA가 10일인 게 좀 마음이 걸리겠네요. 좀 PSA는 10 미만이어야지 예후가 좋으시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는 이제 괜찮다고 하셔서 영상으로 보면 이제 MRI 상에서 사이즈가 보이기 때문에 이게 MRI 보이는 게 그렇다면 이거는
조직 검사는 6점이지만 MRI에서 이 정도로 보였다면 또 PSA가 앞서 말씀드린 10이 넘었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인 치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등산을 자주 하시는데 운동 후에 요실금이 더한 거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할머니들한테도 질문하셔서 그렇습니다.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드신 경우에 등산 뭐 줄넘기를 한다든지 배에 힘을 확 주게 되는 경우에는 요실금이 있을 수 있죠. 이제 수술 이후에 등산뿐만 아니라 아랫배에 힘을 가해진 경우에 우리가 전립선은 일종의 방광에서 쏟아지는 이 압력을 받쳐주는 일종의 지지대였는데 그 지지대가 수술 이후에 없어졌기 때문에 아마 등산뿐만 아니라 배에 힘을 확 주는 그런 동작이라든지 아랫배에 힘을 주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요실금의 증상들이 좀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케겔 운동이라든지 항문을 조이는 운동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등산할 때는 그때만 약간의 어떤 약을 처방 받으셔서 조금 참을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어떤 방법도 이런 요령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 강의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좀 해주시고 해서 좀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50분까지 이제 질의응답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이 좀 한 2, 3분 정도 기다려서 이제 있으시면 그 질문에 답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 거고요. 제가 좀 또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서 제가 답을 먼저 좀 드리면요. 환자분들 커피 많이 질문하세요. 커피 먹으면 이게 소변 보는데 안 좋은데 이 암과 어떻습니까? 많이 물어보시는데 커피는 이제 하루 한두 잔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커피와 암과 상관관계는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커피를 자주 드시게 되면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카페인 때문에 방광이 좀 예민해지고 수분량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소변 보시는 게 좀 예민해질 수 있어서 이런 배뇨에는 문제가 있지만 암과 발생률과는 큰 상관없고 담배는 당연히 다른 암도 마찬가지고 담배는 암을 유발하는 아주 강력한 인자이기 때문에 흡연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담배 끊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많이 권유드리는 거는 어느 지역을 가시든지 그 보건소나 이런 기관들에서 담배를 끊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약도 무료로 드리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담배를 끊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분당 서울대병원 저희 금연 클리닉이 있습니다. 이런 동네 의원이라든지 보건소에서 해결이 안 된 경우는 저희 분당 서울대병원 금연 클리닉 방문하셔서 좀 더 적극적인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하나 더 왔습니다. 그럼 이제 암이라면 그 PSA 수치와 글리세린 점수에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높다면 같이 높을까요? 대개 PSA가 높으면 높을수록 암의 악성도도 같이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PSA가 10이 넘고 20이 넘는 경우에는 글리세린 점수가 7.8점, 9점인 경우가 그 빈도는 당연히 올라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 전에 PSA 수치를 보고선 암이 얼마나 재발할 건지 이걸 예측하는 거에서 예후 인자로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면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많이들 물어보신 게 건강 보조식품 같은 거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나 수술한 다음에 보조식품 뭘 드시면 좋겠습니까? 사실은 식사를 잘 하시고 그리고 하루에 30분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제일 좋은 몸의 보약이고요. 특별한 보약을 드시는 거는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히려 너무 과한 또 이제 많이 물어보신 게 나 전립선암을 진단됐으니까 앞으로 고기는 한 입도 되면 안 됩니까? 아니면 붉은 고기 같은 걸 먹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많이 좀 물어보시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기를 다량 섭취하고 이런 기름진 걸 많이 먹게 되면 이게 남성 호르몬의 일종의 소스가 되기 때문에 암에 안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미국처럼 우리가 스테이크를 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양을 많이 먹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국식 정도에서의 이런 고기 반찬 정도의 고기 섭취량 정도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드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제품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하루에 우유 한 잔 정도 드시는 것 정도로 유제품 드시는 거는 큰 상관이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먹는 것도 즐거움이고 또 즐거워야지 암도 또 잘 낫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본인을 너무 이게 술, 담배 이외에 너무 다른 걸로 이렇게 올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전립선암 이제 수술을 10년 전에 받으셨고 수술이 PSA 수치가 0.01에서 0.06으로 아주 좋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뒤에 0.015 저희가 PSA 수치가 0.1 또는 0.2 이상 나오는 경우에는 생화학적 재발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재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적극적 치료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호르몬 치료를 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사능 치료를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약을 먹게 되면 아무래도 남성 호르몬이 억제가 되다 보니까 기운도 없고 엄마들 할머니들 갱년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호르몬 치료하게 되면. 그래서 얼굴도 붉어지고 가슴도 두근두근거리고 식은땀도 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이 호르몬 치료의 이런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되고, 비대증과 암은 확연히 다르죠. 암은 이제 암인 거고 비대증은 암이 아니고 단순하게 소변 보는 걸 불편하게 만드는 양성 질환입니다. 그리고 사기 환자도 PSA가 3이 이상이면 수술이 가능한지요? 그건 이제 영상 검사의 전이에 따라 다른데요. 예전에는 암이 전이가 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지 않았지만요. 최근의 데이터들은 전립선 암이 조금 진행된 경우에도 적극적인 치료들을 다 동원해서 치료하는 게 하나의 또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이 얼마큼 퍼졌는지 평가를 한 다음에 또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또 수술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시간이 이제 되셔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질문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강의를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전립선암을 만약에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제 저희 직접적인 외래에서 많이 질문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좀 제가 많이 질문한 것들 답을 드렸으니까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립선암으로 이제 뭐 투병하시는 분들 힘내시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치료법들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너무 이제 암이라고 해서 이게 너무 이제 우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립선암 진단 받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술, 담배는 피하셔야 되지만 그렇다고 뭐 고기까지 드지 마시고 뭐 우유도 먹지 못하고 이렇게 너무 채식 위주로 하게 되면 오히려 힘이 다 빠집니다. 적절한 균형 있는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루에 30분 이상 꼭 걷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오늘 강의한 거는요 저희가 편집을 잘 해가지고 여러 환자분들과 여러분들이 보시 편하도록 잘 편집해가지고 대략 한 달 뒤에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도록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더운 날씨가 시작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당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이상철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